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3월 3일과 6일 두 차례 대선 주자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토론회 분위기 되짚어보고 주자별 평가도 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제 가장 큰 쟁점은 대연정일 겁니다. 대연정 논란, 안희정 지사의 수세가 예상이 됐는데 의외로 공세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떤 공방이 오고 갔죠? 그러니까 토론회가 이제 두 차례 지금까지 했는데요. 네. 1차에 이어서 2차 때도 역시나 이제 연정이 이제 굉장히 핵심 논쟁거리였는데, 안희정 지사가 이제 사실 기승전 연정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연정을 굉장히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이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논쟁이 커지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는 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잠깐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제 특검 연장, 선거 연령 18살로 18살로 낮추는 문제, 또 뭐 공수처 신설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자유한국당 이런 데 반대로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의회로 앞으로 남은 3년을,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3년 남았으니까요. 계속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압도적 과반수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개혁 과제의 뜻이 맞으면 자유한국당까지도 포함하는 연정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문재인 전 대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단은 야권끼리는 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나머지 우리가 지금 그 적폐청산이나 이런 거와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정당하고는 대화, 타협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 이 얘기는 좀 그 전에 해왔던 얘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협치 쪽으로 손을 내민 거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역시 이제 야권 공동 연합정권, 야권 연합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그 손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들의 발목을 잡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다 내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최성 고양시장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야권 공동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접점이 어디 찾아지진 않고, 완전히 찾아지진 않고 여전히 그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그런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무게 중심이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자유한국당하고 연정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협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발언 내용을 그대로 뜯어보면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은 아닌데요. 다만 안희정 지사는 현실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통합의 리더십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른 세 사람은 그것보다는 이제 당장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이제 어떤 적폐청산을 한다든가 이런 선명성,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에 매진할 때다. 지금 이 시기는 그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강조하는 점이 좀 다른 지점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생각이 다르고 뭐 변별력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국정개혁 과제에 합의를 하면 두 사람 차이는 뭐 크게 없어지는 건데, 일단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뭐 연정의 수준으로 보면 뭐 안희정, 문재인, 이재명 뭐 이런 이제 수준 그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 보면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상당히 강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이제 1차 토론회, 라디오 토론 때도 벌어졌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제 1차 때는 아주 집요하게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공세를 폈는데 아주 뜨거운 토론으로 이제 벌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2차 때는 이 시장이 좀 더 단단하게 무장해서 나와서 더 집요하게 좀 파고들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재벌 준조세 폐지하겠다고 한 거 맞느냐 아니냐 계속 집중해서 추궁했고, 때로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답답해서 답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내가 A를 물으면 A에 대해서 답을 하라 이러면서 이제 청문회 하는 거 그렇죠. 같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주장을 한 몰아붙였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나중에 따로 별도의 이제 시간을 얻어서 또 이제 남의 시간을 활용해서 또 그 자기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제 그 논쟁은 접고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뜨거운 토론이 좀 벌어졌습니다.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요, 특히 문재인 대표하고 각이 지금 예리하게 서 있고요. 앞으로 또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그 싱크탱크죠, 국민성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뭐 박승,
조윤재 이렇게 과거에 실제로 경제 정책을 다뤄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은 잘 내세우지 않고 뭐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적합성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시장은 거의 뭐 재벌 해체론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강한 대한민국은 이 재벌 체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토론에서도 아마 끊임없이 문제를 갖고 충돌을 할 것이고요. 실제로 또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이런 대기업과 재벌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또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쟁점을 가지고는 앞으로도 좀 독자들도 시청자들도 아주 유의미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대외적으로 가장 뜨거운 중요한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죠. 이 사드 문제를 놓고는 문재인 안희정과 이재명 이렇게 이제 2대1로 싸우는 그런 형국이 좀 형성이 됐어요. 전선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여러모로 이제 몇 가지에서 굉장히 선명성을 내걸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드죠. 사드를 이 시장은 이건 분명히 이제 미국 MD 체계의 일원이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철회해야 된다라는 사실상 입장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는 한미동맹 등등 고려했을 때 또 국가 간 합의 이거를 이렇게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 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뭔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랄지 지금 뭔가 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다시 논의해야겠다. 그래서 다음 정부로 넘기면 그때 어떤 묘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안희정 지사는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더 기존 합의를 더 인정하는 쪽에 무게를 둔 그런 견해를 역시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사드를 세 사람 다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진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제 해법을 가지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거지요. 문재인 안희정 이런 분들은 이제 미국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한반도 문제 해결책 차원에서 좀 통 크게 풀어나가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요. 이재명 시장은 이제 역시 선명하게 미국하고의 마찰 불사하고도 그냥 백지화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이 아주 강경하고 선명하고 유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대선 후보로서 대외 관계를 안정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덕목들을 또 유권자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재명 시장한테 유리한 쟁점 같지는 않고요. 문재인, 안희정 이 사람들이 이 한미 관계의 현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좀 득표를 하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어제 이제 토론이 굉장히 이제 불꽃이 튀면서 네. 이제 특히 이제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이제 재벌 문제 가지고 굉장히 초반부터 뜨겁게 달궜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안희정 지사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좀 이건 지키자 하면서 우리가 다 민주당에서 한솥밥 먹는 식구들인데 동지에 대한 좀 예의를 지키자 이런 그러면서 이제 재벌 정책을 다룰 수 있지만 상대를 친재벌로 몰아세우고 이런 건 좀 아니다. 이렇게까지 좀 자제하면서 뭔가 서로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고 최성 고영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끌어오르는 와중에 뭔가 좀 진정시키고 아주 선을 넘지는 않으려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의 내용보다도 이제 세 사람의 태도 네. 부분을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제 재수생이죠. 재수생의 특징은 수험장에 들어가도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예상대로 역시 문재인 대표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을 보였고요. 다만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어떤 매력적이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분출하는 이런 정치인은 아닙니다. 역시 그런 측면에서 또 문재인 대표가 한계를 좀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안희정, 이재명, 최성시장 포함해서요. 이분들은 사실은 현재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단체장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과연 얼마나 내용을 갖췄을까에 대해서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 충남지사나 이제 그 성남시장 또 고양시장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책 공부를 참 열심히 했구나. 참 간단치 않은데 참 아주 그 가능성이 있는 역량이 있는 유능한 정치적인 제목들이다. 뭐 이런 개인적인 평가, 인상 같은 걸 좀 갖게 됐습니다. 네. 그 얘기 좀 이어서 좀 해본다면 어차피 토론회라는 게 뭐 승자가 있을 수 있고 패자가 있을 수 있고 후보별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실 수도 있고 간략하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상당히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네, 좀 네. 민감하긴 한데요. 네. 일단 자 토론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토론해가지고 정말 여론이 바뀌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하려면 사실 그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지율에서 굉장히 좀 뭔가 비등비등하고 뭔가 추월이 이루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가장 관심을 끌 테고 또 토론이 실제로 진행될 때 누가 아주 큰 사고를 치거나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아주 큰 거대한 뭐 이슈를 새롭게 탁 꺼내서 던지든지 뭐 이런 걸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출렁임을 낳는 토론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선에서 보면 자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이재명 사이에서 그 포지셔닝이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어떤 중간자적 입장에 돼 있으면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여전히 좀 안정감 그래도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플러스 0, 마이너스를 따진다면 뭐 그냥 0 정도 유지하는 게 아닌가 그 정도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희정 지사는 그 동안에 이제 그 연정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 중도 통합하면서 뭔가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토론회를 통해서 보여준 면모는 뭔가 그래도 그 오랜 그 정당 생활과 충남지사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정치력 뭐 이런 또 파이팅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드러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정도 될 것 같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실은 민주당 토론회를 가장 빨리 그 문재인 후보한테 왜 거부하냐 빨리빨리 하자라고 다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현재 지지율 추이에서도 봐서도 사실 3위로 밀려져 있고 빨리 2위를 따라잡고 올라서야 되는 입장에서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본인이 이제 1차 때는 약간 의외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했었어요. 그러다가 2차 때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뭔가 좀 잘 설정이 아직은 안 돼 있는 그래서 뭐 잘 주면 0, 네. 못 주면 뭐 마이너스까지도 올 수 있는 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최성고양시장은 본인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걸로 출연해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플러스. 플러스에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토론을 이제 시작할 때 어떤 국면이었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는 대세 국면에서 이제 1차 토론에 들어갔고요. 안희정 지사는 상승 국면에서 꺾였습니다. 날개가 꺾여서 약간 조정 국면에서 이 토론에 들어갔고 이재명 시장은 반대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다시 좀 반등하는 이런 장면에서 이제 1차 토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은 세 사람이 그런 자기 국면 관리를 잘 해가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장점을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토론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것은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변화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1차, 2차 토론 이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아직까지 뭐 개별적으로 점수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좀 여쭤보도록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네. 예, 그 앞으로 토론 일정이 궁금해요. 몇 번이 더 남아 있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토론회가 있다면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탄핵 심판 직후에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할 때 그 뒤에 이제 14일 토론이 이제 딱 첫 번째 토론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지금은 이전 상황이고 탄핵 이후의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여론의 분위기가 형성될지 또 앞으로 주요 이슈가 뭐가 될지 예를 들면 여전히 적폐청산으로 무게가 실려 있을 건지 아니면 이제 안정, 화합, 통합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될 건지
앞으로 방향을 좀 결정짓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14일 토론이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은 이 토론 자체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가장 지지율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가운데 정도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좀 진보적인 쪽에 이제 이재명 시장, 그다음에 약간 중도 쪽에 이제 안희정 지사 이렇게 이제 삼각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구도가 허물어지거나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토론회 자체가 아니고 지금 황준범 기자 말씀하셨듯이 탄핵 이후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떠오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혹시 나오지 않고 버틸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법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토론회에서 실언을 하면 갑자기 추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좀 멋있는 말을 하면 거기서 도약하거나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급격한 이제 정치 환경의 변화, 특히 탄핵 심판과 관련한 그런 것과 토론이 맞물려 가면서 어떤 그 경선의 역동성을 부여할 가능성은 앞으로 상당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심판 직후인 이제 14일 이게 지상파 주최죠.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 더 커질 텐데 상당히 좀 재밌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는데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죠. 국민의당은 지금 안철수, 손학규 두 후보가 경선 룰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죠? 지금 이제 박지원 대표가 그랬죠.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을 영입을 해서 네.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강한 경선을 강한 하면 경선, 네. 우리가 이제 승산이 있다 했는데 네. 강한 룰 다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이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는 이렇게 요구하죠. 현장 투표 40%, 여론조사 30%, 공론조사 30%. 공론조사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의 패널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네. 이런 평가 방식을 말하죠.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현장 투표 80%, 또 수구의 배심원제 20%. 수구의 배심원제라는 건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가서 그 어떤 그 심사위원단이 가서 토론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애초에 손학규 의장은 100% 현장 투표를 좀 희망을 하다가 이 정도까지 내려온 거고, 역시 또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는 모바일 투표도 대거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좀 이 정도까지 절충을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결국 지금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 그러는 여론조사보다도 현장 투표를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 거냐, 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거냐 이거인데, 손학규 의장이 현장 투표를 원하는 이유는 지난번 그 민주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 나갔을 때 어떤 모바일 투표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 손해를 봤던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국민주권개혁회의 회원이 뭐 10만, 11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리 못해도 뭐 1, 2만 명 정도는 뭔가 그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그 염두에 둔 조직표로서 걸로, 자신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안철수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그런 조직보다는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많이 웨이트를 두려고 하면서 좀 둘이 이제 팽팽한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손학규 대표 쪽에서는 여론조사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룰 협상을 너무 지루하게 끌면 또 국민들이 아예 외면을 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절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좀 흥미롭게 정치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사실 안철수 대표가 만든 정당입니다. 안철수 당이라고까지 하죠, 심지어. 그 당에 손학규라는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해서 안철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적당히 좀 들러리를 좀 세우고 싶은 게 이제 본심인데요. 손학규 대표는 난 들러리는 못하겠다. 진검승부를 해보자. 당신들한테는 유리한 룰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손학규 대표가 요구하는 경선 룰을 받아들여도 안철수 의원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남을 중심으로 손학규 대표에 대한 인기 또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면서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좀 불안해한다고 해요. 야, 이러다 혹시 내가 지른 것 아니냐.
근데 이제 정치에서 사실은 대범하게 이제 양보하는 쪽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룰 협상은 안철수 대표가 좀 더 많이 양보를 하는 게 오히려 안철수 대표한테 아마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의장은 지금 삼수생이고 안철수 전 대표는 어쨌든 지난 대선 때 뭐 양보 단일화에 이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두 명 다 질 수 없는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선 룰 미팅 자체가 상당히 논쟁, 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방송이 나갈 때쯤 타결이 돼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김종인 의원이 탈당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손학규 의장과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이제 사진에 찍히기도 공개적인 이제 만남이었죠. 결국 이제 김종인 의원이 당을 떠나갑니다. 이 국민의당 경선 과정 뭐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탈당하는 김종인의 시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탈당을 왜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는 건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탈당을 한다. 근데 그 법안이 안 된 게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표 책임은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떤 명분을 갖고 탈당을 할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탈당하면서 이제 성명서 같은 걸 낼 텐데 뭘 명분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이제 개헌을 명분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개헌을 해서 비문 세력을 규합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호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가 김무성 의원하고 손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로 정권 교체되는 것을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 여권하고 손을 잡고 정권 연장을 획책하는데 이용을 당하거나 또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아주 나쁜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탈당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개헌 욕심이 가장 크고 또 본인이 가능하다면 뭐 임기를 줄여서 대선 후보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아직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지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런 정계 개편이나 정치 기획에 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손학규 전 대표, 뭐 정운찬 전 총리, 정의와 전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다 사람들이 이제 인품은 좋지만 뭔가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세력이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은 그냥 찻잔송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김종인 의원이 나오면 아마도 이제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바른정당과 일단은 뭔가 손을 잡아보는 게 아마도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한 경우일 테고, 그렇지만은 탈당까지 하고 나오면서 할 정도라면 뭔가 유의미하게 실제로 그 문재인 또는 민주당의 집권을 저지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국민의당까지 같이 손을 잡아야 될 텐데, 그 단계에서 그러면 안철수 유력한 국민의당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같이 응할 것인지 그런 점에서 좀 회의가 됩니다. 네. 반문연대 개헌 뭐 이것을 매개로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텐트를 이제 펼쳐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헌은 명분이 될 수가 있지만 반문연대, 비문연대가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좀 약점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5년 전 대선 후보 토론회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잘할 수 있다. 내가 잘하려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짜증내던 사람이 대통령 됐죠. 그때랑 비교하면 그 민주당 토론회는 참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대선 본선 토론에서도 남의 말 잘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 덕성을 갖춘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길 기원합니다. 더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